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오늘은 최근에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통과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개인, 뭐 주로 이제 뭐 자영업자일 가능성은 높지만 꼭 뭐 다양한 있겠죠. 뭔가 이제 나는 좀 뭔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대로는 못 가. 못 갚을 것 같아. 몇 달 보면 그때부터 이제 연체가 시작될 텐데 사실 사실 연체라는 건 시작되고 나면 되돌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오죽하면 이게 연체가 시작되겠어요. 네. 그러니 좀 그 정도 되면 미리 은행들 돈 빌려준 쪽이랑 해서 그 협상을 좀 하자. 지금은 연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막 난리가 나면 그때 이제 개인 회생 가고 그러는데 미리 하자. 미리 좀 하면 차라리 좀 낫지 않겠냐. 그럼 다 미리 받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건강진단 받듯이 꼭 병 나서 수술 받으러 가지 말고 네. 미리미리 검진도 받고 뭐 그런 걸 좀 하자는 건데 야, 뭐 거기에 대해서 야, 꼭 뭐 해야 돼? 뭐 이러는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하자고 주장하는 분을 네.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법, 이런 제도, 이런 정책 좀 만들어 보자.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마이크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 지난 국회에서 요 관련된 법안도 한번 내셨기도 하셨고 네. 지금은 좀 야인이 되신. 예. 지금은 국회에 앉으셔서 난 진짜 이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 네. 하신 그 이용우 전 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경제연구소 더하기 소장 대표님이 되셨네. 네. 이용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국회에서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언제가 임기가 끝나셨죠? 5월 29일인가요? 한 달 조금 넘었네. 한 달 조금 넘었네. 국회의원 아닌 신분이 되니까 네. 뭐가 제일 달라지던가요?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죠. 예전에는 보좌진들이 있었죠. 그렇지. 뭐 차도 이제 제가 자가 다시 운전해야 되고. 바꿨고요. 네. 그 모든 걸 제가 이제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법인 설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절차들 다 해서 사무실 나오고 그러고 이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예. 저 나름대로 글도 쓰고 이렇게 산불에서 불러주시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생활비는? 생각이 생활비 어떻게 해요? 의원 아니면? 지금 퇴직금 같은 거 없습니까? 퇴직금이나 없습니다. 연금 이런 거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참 오해가 많은데 예. 국회의원 하면 연금이 있지 않냐 했는데 그게 아마 한 8, 9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예. 퇴직금 있어요? 국회의원 없습니다. 퇴직금? 그것도 없고. 예. 소위 말해 국민연금도 납입 중단이 됩니다.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납입 중단? 예. 그 선출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조건을 안 줘서 납입이 중단돼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예. 이야. 나중에 찾아갈 돈이 적어지죠. 그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 채무자 보험에 관한 법률 이게 뭐 금융위에서 통과됐다 이제 앞으로 시행하겠다 보도자료도 최근에 냈던데 그러니까 2% 얘기한 대로 원래는 내가 파산을 하거나 빚을 못 갚게 되면 채무조정 신청도 하고 회생 절차 밟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구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법률은 내가 실제로 디폴트가 나기 전에 미리 빚을 줄 수 있는 그런 법 거예요? 맞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네. 기업 같은 경우에 파산을 할 경우엔 법원에 회생 절차를 들어가죠. 예. 그 전에 기업의 경우 우리는 워커 제도가 있어서 네.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채무를 조정을 하고 예. 경영 계산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연체를 해서 돈을 못 갚아야지만 그때부터 개인 회생 조치를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 법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가 은행에게 나 이 상태로 가면 몇 개월 후면 돈 못 갚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조정 좀 해줄 수 있느냐. 있냐? 그래서 조정하는 것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요청하는 권리가 예. 채무자의 기본권이다. 그걸 명시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금리 인하 요건처럼.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나 이 상태로 가면 부실 발생해서 돈 못 갚으니까 미리 조정해달라.
그러면 은행은 이제 심사를 하겠죠. 해서 그분의 이제 신용도의 변화를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만기를 1년짜리인데 한 3, 4년으로 늘려주면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그 사람은 이자 부담이 적을 거니까 갚을 수 있다. 아니면 이자를 좀 깎아줄까요? 아니면 원금도 일부 줄여줄까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이 상태를 봐서 해주는 겁니다. 해주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빚을 못 갚아서 답답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줄여주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서 오히려 그 부담 없이 경제 활동하고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준 겁니다. 제 질문이 있습니다. 뭐 좋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의 회생 절차는 제가 일단 디폴트가 한번 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빚을 못 갚는 상태가 실제로 돌입했어요. 그러면 내가 빚을 못 갚는 상태가 돌입하면 실제로 본인한테도 데미지가 있잖아요. 신용도도 추락하지 뭐 각종 데미지를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제로 정말 참다 못 갚으면 디폴트가 나는 거고 디폴트가 났을 때 은행들이 야 너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구나. 빚 좀 줄여주고 그럼 어떻게 얘를 살려줄까라고 회생 절차를 하면 빚도 줄여주고 이자도 뭐 연기해주고 하는 절차인데 내가 그 실제로 선을 안 넘었어요. 근데 기분이 죽을 것 같아. 그렇다고 그걸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 엄살 아니냐? 엄살일과 정말 그런 거를 어떻게 과연 구별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모럴 해저드의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느냐? 네, 답변하세요. 예. 잠깐 연습해봤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도 예. 이제 회생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가 되고 있고 지금 빚이 각각에서 총액은 얼마가 있고 이자 부담은 얼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빚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있는 상황이 그런 자료들을 다 요구를 하게 돼 있고요. 재산도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조정해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3년간, 5년간 이렇게 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또 뭐 몇 가지 조건들을 붙이죠. 소득이 생기면 계좌를 은행 계좌에 직접 넣게 만들고 쓸 때도 좀 조심하게 해는 용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인한테도 경영 개선 계획처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걸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규율을 해야죠. 현재 작년 12월 20일 날 이 법이 통과가 되었고 시행령이 9월 말까지 마련되고 그때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보도자를 낸 거는 그 금융위 시행령 규정을 어떻게 만들고 금감원의 뭐 대순충당금 상각에 대한 규정 이런 걸 정비하고 그다음에 각 은행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심사하겠다, 어떤 조치를 하겠다, 자기들 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 규칙을. 그게 바로 9월 말까지 만들어서 10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조치로 된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만든 법이 통과되고 할 거예요? 예. 그럼 뭐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합니다. 아세요? 이런 얘기겠네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PPT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것도 직접 준비하셨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산식인데 은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가격 곱하기 판매량, 수량 거기다 비용일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예대 마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Q는 대출액일 겁니다. 예대 마진의 총 곱하기 대출액. 그래서 은행 이익이 뭐 30 몇 조가 났다면 너희들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 금리가 내려가서 아니 금리가 올라가서 음. 예대 마진만 높아져서 음. 당신네들 별거 한 것도 없이 이익을 받지 않았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최근에 은행의 이익이 늘어났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2010년 이후에 예대 마진은 최고 높을 때 2.6이었고 2.06이었고 예. 가장 낮을 때가 1.26이었습니다. 예. 올해 1사분기가 금융 1.76. 1.76. 그래서 예대 마진만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네. 그래서 대출액이 늘은 것도 영향을 줍니다. 예. 이번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은 금리 변동 이 은행 순이익 증가가 약 10조 이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대 마진이 영향을 미친 게 5.5조. 예. 그다음에 대출이 늘어서 한 게 한 4.5조. 이 정도 비중이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대출을 많이 해주면 은행은 대손 충당금을 쌓게 돼 있죠. 예. 그렇겠죠. 이게 이제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쌓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은행 손익에도 결정적인 가장 영향을 앞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겠죠. 다음 예.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바젤 3에서 그 대손 충당금을 쌓는 규칙이거든요. 예. 간단하게 말해서 돈 빌려주는 부도날 확률, 네. 그러니까 돈 뜯길 확률, 떼일 확률입니다. 예. 예. 떼일 확률 곱하기 떼었을 때 얼마 떼일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업에서 어느 회사에 대출을 해줬으면 그 건설업에서 부도가 날 확률이 몇 %일까. 부도 났을 경우엔 그 부도 났을 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회수할 금액이 있고 얼마냐? 떼일 금액이 떼일 손실 낼 금액이 얼마냐. 예. 이걸 항상 대손충당금으로 쌓게 돼 있습니다. 네. 아주 단순한 원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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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키가 뭐냐면은 은행은 매 분기 아니면 매 반기 1년마다 그 확률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따라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부도 확률. 예. 예. 체크를 하고 또 손실날 확률도 체크하죠. 예. 경매 시장이 안 좋으면 회수할 게 적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걸 감안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이 나오죠. 바로 코로나19 때 자영업자한테 대출해 줬던 돈 지금까지 만기를 6번 연장했습니다. 예. 6번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얼마가 연체가 될까? 얼마가 부실될까? 그거 진짜 알기 어려운데. 알기 어렵죠. 예. 모르죠. 예.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은행의 의무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상을 해야 되겠죠. 예. 어. 예상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럼 일들이죠.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쌓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쌓아야 쌓고 있어요? 됩니까? 아니요, 정상 여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와. 미친 거 아니야? 바로 이게 이제 마지막에서 은행의 재무 상태표를 딱 봤을 때 예. 대출 나가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얼마만큼 손실이 날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만약에 실제로 장부에는 10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네. 이미 부실이 50이 진행돼서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은행 위기가 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데 위험 요소를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놓지 않고 어. 실제로 IMF 위기가 온 이유를 보면 대기업 그룹에 돈 빌려줬는데 예. 100조를 빌려줬는데 장부에는 100조라고 적혀 되어 있죠. 있지만 근데 10조밖에 없어요. 회수가 안 되고 망해버리고 10조밖에 없다는 걸 알면 은행은 어떻게 국민들은 은행에 가서 빨리 돈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뱅크런이거든요. 당시 뭐 제일은행 등등 예. 문제가 생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채무 재조정을 빨리 하자 이러면 어. 앞으로 10월부터 고객이 와서 채무 조정을 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예. 심사해서 심사해 보면 여러 사람 심사하러 오는데 예. 몇 사람이 오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심사해 보니까 야 이거 얼마만큼이 부실됐구나. 은행은 그걸 또 대수충당을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전 심사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은
자기 고객의 신용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이렇게 돼야지만 은행의 건전성도 좋아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들을 보호하자는 목적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렇죠. 그냥 퍼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뭐가 있냐면 대손충당금 예를 들어 얼마를 깎아줬다고 칩시다. 예. 치면은 그만큼 손실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에 한 20 정도 손실 볼 것 같은데 지금 20으로 손실 실현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은행은 순이익이 줍니다. 네. 순이익이 줄면 어. 그만큼 법인세 낼 돈이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은행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얼마만큼 해서 지금 깎아서- 이익 많이 난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내 이익 중에 일부는 사실상 이 거품이야. 거품이야. 어. 예. 지금 빨리 거품 덜어냈고 이익 났을 때 그 아.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아.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건전해져 있고 은행은 건전해져 있고 순이익이 난 거지만 예. 이 중에 거품은 얼마입니다. 예. 이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사를 하다 보면 나는 안 해줘 할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안 해줬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바로 손실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해줬습니다. 20을 깎아줬는데 80을 가지고 정상 여신이 되면 자기는 대손충당도 적게 쌓을 수도 있고 그 사람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법이 의미가 있던 거는 뭐냐면 예. 제가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주주 회장님들하고 예.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음. 논의를 했더니 자신들 하고 싶다. 이 제도도 그대로. 네. 네. 근데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가 임의로 없다. 하게 되면 아. 그냥 하면 네가 무슨 근거로 깎아줬냐. 배임이다. 배임이다. 근데 그게 안 되려고 하면 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규정에서 네. 근거를 만들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은행은 자신들이 대손충당금 상각 규정이나 이런 거 바꾸고 그 이사의 승인을 얻고 하면 예. 우리는 이런 절차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 하게 되면 배임 이슈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은행은 그걸 먼저 하면 좋을 게 뭐예요? 예를 들면 2달 후면 연체 시작될 만한 분을 2달 앞서서 채무 조정을 해주면 연체는 안 되겠으나 정상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차피 부도가 날 사람을 예. 부도가 나지 않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업의 워크아웃을 했을 때 네. 이미 이 상태로 회사는 도산돼서 예. 내 채권이 빵원이 될 텐데 예. 주식 출자 전환을 해주고 이자를 좀 낮춰주고 계속 갚게 해가지고 정상 기업을 만들어 두면 예. 나중에 살아 돌아오는 게 더 클 수 있다. 그런 개인- 판단을 하는 거죠. 개인도 그럴 수 개인도 있다. 그러니까 워커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아. 그래서 금융위에서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게 이겁니다. 개인과 기업에 있어서 양쪽의 회생제도에 공적인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우리는 연체했을 때거든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개인들이 알아서 어느 금융기관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준 겁니다. 기업은 이제 법 망하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들어가기 전에 좀 큰 기업들은 그 돈 빌려준 채권단이 모여서 워크아웃을 하는 이유가 조금 먼저 들어가면 회생 가능성이 높은 부분까지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기업은 경제 활동 활발하게 더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상거래 채권과 금융 채권을 나눠서 하죠. 나눠서 법정 관리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도 수도비니 받아야 할 하청업체들 이런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니까 야 그거는 그냥 계속 주고 그 대신 금융회사들은 좀 그래도 여유 있잖니 미리 당신들만 일단 해서 좀 해봐 내버려두면 저거 법정 관리 가고 그러면
줄줄이 다 돈 못 받고 그런 연쇄 부도잖아.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인데 개인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그리 별 차이가 없어서 굳이 그러니까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다고 큰 뭔가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할 예.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은 예.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예. 예.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사람들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로. 취약하죠.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빚을 그대로 두고 열심히 해라. 이자 유예해줄게. 원금 유예해줄게. 예. 이게 현재까지 정부가 썼던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자 얼마간 안 해주겠습니다. 또 관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관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연합회 모여서 이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필요하면 필요하면 그리고 아까 뭐 상거래 채권이나 예. 파급력이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는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취약해가지고 사실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도 네. 빚 정리도 안 안 되고 되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가계부채 부담이고 아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때 나갔던 돈 중에 일부는 정책적으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까주자. 해줄 수도 있지 않냐. 미리 까주자. 미리.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부담을 덜고 다시 개인의 생이라는 것도 돈 못 갚았지만 성실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 사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들고 계속 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한다든지 찾아나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도 줄여나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은행의 경우도 어차피 이익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연초가 시작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근데 그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이제 파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빚도 뭐 청산해주고 이자도 깎아주고 다양한 조치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신 기업한테는 하는 게 뭐냐면 채권단이 붙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이거 팔아 뭐 요거 사업 정리해 음. 그게 막 대주주들은 미치려고 하고 네. 사실은 워크아웃만 들어가도 굉장한 기업의 압박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의 경우에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채권단 그러니까 네. 사실상 채권단이라는 게 그냥 돈 빌려준 은행일 텐데 해병대 캠프 다녀오세요 할 수도 없고. 그 은행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기업들한테 붙어서 기업을 정상화시켜 사실상의 강제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즉 채무 탕감해주고 이자 줄여줬을 때 예. 그 이자나 그 채무라도 갚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 어차피 그 전이나 후나 큰 차이 없으니까 뭐 똑같은 건지. 약간 근데 그런 개인에 대해서도 판단을- 마찬가지인데 예. 은행은 사실 채권 대출 심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의 경제 상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체크를 하고 예. 항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은행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면 몇 달마다 그 사람이 갚니 못 갚니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듯이 이런 과정을 또 심사를 통해서 또 요청을 할 겁니다. 어떠했던 걸 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 행위 중에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약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 간에 예. 약정을 해서 이런 행위는 하지 말고 이런 그 경제 활동은 실제로 보면 다 무의미한 행위니까 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약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회생의 합의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월급에 얼마를 뭐 자동으로 뭐 갚아라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죠. 어,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알겠습니다. 뭐 개인 회생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국에는 그걸 우리나라는 이제 회생 절차는 회복위원회. 신용위원회라고 하는 공적인 데서만 하고 있는데 예,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은행도 할 수 있게 하자. 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노하우를 쌓다 보면 대출 심사 능력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신들한테. 요게 참 약간 생소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생소하긴 한데 외국에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 해외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우리 도입하자. 애도 고질병이야. 좀 까리하다 싶으면 혹시 외국은 어떻게 우리 합니까? 자신감이 없어. 아, 우리 진짜. 자신감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합시다. 이제 우리는 어. 외국에서 해도 우리는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고 외국 해봐야 어차피 유럽들인데 유럽 요즘 장난 아니에요 거기.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 1970년부터 이제 개인에 대해서 이 조치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예. 연체 채무자한테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지 않고서 EOD를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EOD가 EOD 는 파산입니까? 파산이요. 적극적으로 이 채권을 조정할 의무를 지워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 못 갚았으니까 넌 파산이야. 이렇게 그럼 개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위험했으면 미리 가서 깎아달라고 했었어야지. 은행은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어. 해야지. 개인이 그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예. 권리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한 예. 게 있어야지만 이제 뭐 그런 제도도 있고요. 아. 말씀하신 그 영국도 그럼 연체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렇죠. 가능하도록.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 발생하기 전에 최소한 1회 이상 예. 협의를 하고 재조정할 요건을 두고 있고요. 호주도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 보통은 이런 경우는 다중 채무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금융회사 A, B, C, D로부터 대출이 있다면 A, B, C, D가 모두 동의를 해야 이게 합의가 되지. A는 그래 반만 깎아줄게 그거 좋은 라고 질문이네. 하면 그렇게 생긴 여력으로 B, C, D 대출을 갚게 할 경우에 그러면 A는 깎아준 보람도 없고 왜 남 좋은 일을 하고 왔어 김 부장. 그러네. 그래서 워크아웃도 75%의 채권단이 동의를 하면 난 담보 채권이 있어서 괜찮아요 하는 25%도 짜증나지만 따라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따라가거나 매수 청구권을 주거나. 뭐 그렇게 예. 우리 개인도 워크아웃도 그럼 뭐 그런 제도를 그러니까 바로 운영합니까? 이 법이 음. 되고 된 이후에 예. 바로 이제 금융당국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은행연합하고 예. 협의를 해서 예. 다중채무자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규율을 할 하자. 거냐. 그래서 은행 간의 협의를 두고 그 개인에 대해서 그런 절차들을 또 만들어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신보기에서나 개인회생에서나 하고 있을 텐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모이라고 하죠 그러면. 모이라고 하죠. 그럼 예. 그건 이제 신복이 공적인사 하니까 예. 이 경우에 사전적으로 하자, 자율적으로 하자고 하면 은행 연합회 같은 경우에서도 모여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자. 예. 이런 규칙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10월로 시행령을 당겼는데 보통 예. 법안 통과되고 시행이 이런 1년 뒤였습니다. 보통은 네. 예. 근데 아마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좀 땡길 수 있느냐 했더니 가장 땡겨도 10월이다. 10월이다. 그래서 10월로 땡겨진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요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는 없네. 만듭시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코로나 때 소상공인 대출 그거 한 70조 나가 있는 거 지금 받기 시작하면 연체 시작될 거고 계속 지금 그래서 뒤로 미루고 있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대출이니까 받자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그럼 제일 좋은 게 하나하나 보고 까줄 거 까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좀 규정이 없으니 실제로는 원금 이자 납부 시작 한 후에 3개월 연체되기 시작하고 6개월 연체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들 추려서 가다 보면 6개월 동안 뭐 자영업자 연체율 치솟아 은행들 흔들흔들 뭐 이런 뉴스들 쏟아지고 그럴까봐 사전에 요거 뇌관 제거하려고 사실상 요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혹시 아닌가? 만드는 게 잘못은 아니라 그런 배경이 있는 게 혹시 아닙니까? 사실 하는 생각입니다. 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야, 사실 이 법안 되게 삐딱한 시선이었는데 이게 정치를 해야 되나 아, 봐. 이렇게 날카로워서 어떡하지? 이게 작년 12월에 통과시켰는데 예. 그 법안이 발의가 된 지가 금융위에서 예. 2년 전에 발의됐던 법안이었거든요. 예. 좀 묵혀져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었고 예. 작년 가을부터 은행에 이익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채무의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길래 이 법안을 빨리 심의하자. 이건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아까 우리 2%가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 일 안 벌어진다. 내관도 빼고 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 일단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 근거를 하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내관 같은 것들을 예. 미리 좀 빼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이익이 많이 났다고 했을 때 예. 그 이익을 활용해서 은행 스스로가 자기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은행도 건전해지고 예.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작년 연말에 여야가 빠르게 합의를 볼 수 있었던 있었던 것도 이유도 이거였습니다. 요거는 대국적으로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건 여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을 하니까 다들 이게 의외로 중요했구나. 중요한 걸 우리가 놓쳤고 저는 이게 정부 발의법이었지만 제가 작년 가을에 이 법안을 주력을 하면서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게 예. 했던 그래가지고 통과됐던 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의미가 있는 걸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우리가 알고 잘 활용을 하자. 법적으로 그냥 권리가 있습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도 잠재적으로 자기가 부실이 얼마가 있을지 체크해야 되고 가장 은행의 기본 원리가 일단 그분들하고 만나보고 상황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상황 체크를 할 근거조차 없으니 예. 근데 금리나 요구권 같은 것도 사실은 정착되는데 지금은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초반에는 신청해도 내가 그걸 은행이 뭐 왜 해줘야 돼? 하고 그 사실 제도는 있었는데 되게 유명무실한 기간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보면 우리나라 은행부터 시작 금융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소비자를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2008년 금융위기가 온 게 서프라임 모기지였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 관행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보가 있으면요. 채권 심사 별로 안 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담보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미국 서프라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10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12였습니다. 예. 20의 차이가 있었죠. 예. 근데 시가가 6이 돼가지고 4억을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담보가 있으면 6을 가지고 회수하고 4억을 개인한테 또 주심을 들어가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따라오죠. 그렇죠.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12였던 걸 내가 10을 빌렸는데 6억이 됐다. 예. 나 못 갚아.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다. 아, 담보를 평가한 네 은행의 잘못. 은행 네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그 제도가 있습니다. 예. 아. 그 제도가 사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하. 주금공에서 나가는 대출에는 그게 쓰입니다. 예. 그게 2018년에 들어온 겁니다. 예. 아. 근데 은행에서 안 한 겁니다. 예. 이 법적 근거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도 그럼 우리한테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요. 예. 그것도 은행에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빌려준 돈의
신용 상태를 봐야 되죠. 예. 그리고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판단하면 자기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면밀하게 심사해야 되는 거는 자기 책임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의 관행은 자기 책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담보만 있어 그럼 뭐 해주고 음. 부실되면 은행은 책임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음. 이런 것들이 관행도 바꾸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고 주금공에서 그 전세 자금 대출이나 예.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은행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 적용하는 규율 같은 걸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은행은 어차피 LTV가 한 절반 남짓이라서 미국처럼 90% 빌려줬다가 혹은 100% 빌려줬다가 집값 떨어지면 요만큼 손실 보는 일, 그러나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 후순위 대출 같은 그런 경우에 게 생기죠.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채무자의 뭐 어떤 회복이나 인권 뭐 이런 걸 위해서 금융권의 책임을 좀 더 두자, 끝까지 추심 못하게 하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지금 요 내용뿐만 아니라 한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게 하루에 몇 번 이상 추심 못하고 몇 시 이후에 못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밌는 사안이 예. 이 은행 우리가 대출을 했을 때 어느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했고 예. 신용 대출을 했고 예. 카드 대출을 했는데 한쪽에서 연체가 발생하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전체 다 연체 이자를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법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고기만 그거만. 그 해당된만 연체를 지금은 A, B, C 세 곳에서 빌렸는데 C만 연체 중이라도 A, B가 C에서? 연체 이자를 받아가게 돼 있어요? 야, 그건 좀 이상하다. 그것도 이 법에 예. 이제 그 해당한 채권의 연체 연체만 이자만. 연체자만 받아라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연체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연체 이자를 받아갈 근거가 생깁니까? 연체를 이게 일으킨 자. 제가 어느 금융기관 회장하고 했더니 맞아요. 저희들 빌려줬는데 예. 한쪽에서 연체 났다고 우리 보고 연체 받으라고 결정하고 통해서 온다는 거죠. 연체 예. 이자를 받으라고? 예. 연체를 안 했는데 자기한테는 연체를 안 했는데. 그럼 받을 권리가 생겨요? 다른데 그러니까 이건 민법의 문제인데 너 그게 하나의 없었어요. 그 권리도 없어요. 예. 기존의 관행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해당하는 채권의 연체만 와. 연체자를 받아라. 아니, 예. 기존의 관행이 그럼 그런 때 연체 이자를 물리면 내 하고 내는 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돈 빌린 사람 그거 잘 몰랐지 않습니까? 정신 없으니까. 야, 그거 너무 이상하다. 근데 네, 요번에 그런 것도 여기에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구나. 진짜 돈 빌려주는 사람 마음대로 했구나.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뭐 이야기를 넓혀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채무자를 좀 보호하려고 하면 그게 대표적인 게 이자 제한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자 제한법 만들었더니 채무자가 보호되기는커녕 그 선상에 있어서 좀 빌려줍시다. 20% 25% 받고 빌려줍시다 하는 분한테는 빌려주지 마가 되니까 그분들은 아무도 안 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뭐 불법 사채로 가고 그러니까 돈 필요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그거를 보호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분한테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가 되는 거지. 그래도 적극적으로 빌려드렸다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는 포기하자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작용이 더 커지진 않을까요? 저는 그게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네. 묻지마 대출이었거든요. 네. 사실 보면 뭐 부동산 갭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예. 보면 무분별한 대출 관행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한 거품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근데 금융기관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계속 체크해가면서 거기에 걸맞게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건 가계부채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끼어 있는 거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금융기관도 무책임하게 대출하지 마라. 그걸 대출하지 말라는 걸 두 가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리면 네. 대출 가격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요 심사 관행이나 은행의 아까 기본 경영 관리,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고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충격을 자기 흡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금융위기는 흡수를 못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건전한 은행 관행이나 이런 걸 정립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심사가 철저해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 접근권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우에 추심을 못하게 하면 담보 대출만 하라는 얘기인데 예. 그렇잖아요. 담보 없는 대출은 못 갚았을 때 추심을 그 예상하고 그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건데 예. 야 얘가 못 갚은 건 네가 미리 파악하고 빌려줬어야지 추심하지 마가 되면 사실상 현장에서는 못 빌려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뭐 들어요. 예. 은행도 이제 은행은 사실 보면 제가 정의하면 네. 그 인가받은 대금업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가를 받았다는 뜻은 예. 그걸 감독을 받으라는 뜻이고요. 뜻 자체가 그러면 차라리 빌려주지 마가 빌려주지 못하고 접근을 못하는 건 또 복지 차원입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가 있고 예.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해주는 기관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의 경우엔 가장 기본적인 가격 원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신용도에 따라서 예. 정확한 가상금리를 붙이는 게 시장 원리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와 그다음에 이 복지 차원을 자꾸 섞어가지고 예. 쓰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그건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있긴 하여튼 한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출구 전략법으로도 활용되겠는데 이해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좀 불안불안하신 분들은 이 제도가 이제 9월부터 10월부터 시행되면 진짜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디폴트로 가는 것보단 이렇게 채무 조정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연체자로 기록은 안 남는. 안 남죠. 연체 기록은 안 남고 뭐 되는데 처음에 빌려줄 때도 그래서 저거 결국 아무도 안 갚는다. 사실상 그거 지금 은행이 추심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 신보라고 하나요? 예. 네. 거기에서 못 갚으면 우리가 갚아줄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좀 써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권들 입장에서는 다 리스크가 두 손 들더라도 신보에서 돈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대손 충당금 안 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면 예. 은행도 심사도 제대로 안 했고 사실 그렇습니다. 급하니까 코로나 때 그건 무슨 급하죠. 심사를 해요. 네. 그걸 음. 기존의 관행으로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게 기본 원리고 그다음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여야가 이런 부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예.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는 대책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 항상 나오는 게 모랄 해저드 론입니다. 예. 네, 도덕적 얘기죠. 예. 근데 우리 개인회생 조치에도 보면요, 그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한테 예. 자신의 소득 서류나 이런 걸 잘못 허위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예. 사기거든요. 이게 사기 회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과 뭐 벌금 얼마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과정에 있을 때도 예. 허위로 나 회생 들어갈 거 염두에 두고 확 돈을 빌렸다가 바로 회생 들어가는 게 금융기관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페널티, 벌칙 같은 걸 좀 더 강화시켜주면 예.
이걸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운영을 잘하면 가능은 하다. 네. 지금도 그 개인 회생이나 이럴 때는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서 부채를 안 갚는 건 불허입니까? 네. 음. 그리고 그걸 명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면 예. 그 자체가 이제 뭐 그런 거고 답이 없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 변화가 있네요. 실제로 해보면 또 부작용도 좀 있을 거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그 일종의 스무드 오퍼레이션처럼 조금 필요는 할 텐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애초에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은 미국은 그럴 때 미국 정부가 그냥 줬죠 돈을 그냥 써. 근데 우리는 야 그렇게 하면 정부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일단은 대출로 나가고 그렇다가 갚을 수 있는 분들은 갚고 정 못 갚는 분들은 손실 처리를 하는 게 이 정부의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 갚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갚게 일단 죄송하지만 쪼자. 정 못 갚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지금은 쪼는 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수율이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질 텐데 많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많이 진짜. 떨어질 거고 실제로는 지금 몇 년을 묻어놨습니까? 그걸? 실제로는 지금 은행이 지금 은행 상황이 야 연체 시작된 분이나 연체 시작 안 된 분이나 가서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와가 되면 괜찮지만 지난 몇 년간 은행과 정부와의 관계를 보면 야 저 사람 도와줘라고 하면 네 하고 도와줘야 되고 야 이거 받지 마 하면 네 하고 안 받아야 되고 아니 저희도 그래도 사기업인데라고 하면 야 니네 라이센스 정부가 준 거지 니네가 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과정이니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자 은행들이 가서 각자 알아서 해라고 하면 눈치껏 대체로는 대부분 다 그냥 면제시켜 주든가 그러지 않을까. 적절하게 이제 각 은행마다 네. 좀 다르죠. 아까 그런 그 감독 당국이나 금융 당국하고 은행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거 얼마 해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는 네. 그게 바로 관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스스로 판단을 하면 나는 얼마까지는 해줄 거야. 난 어떤 은행마다 어떤 은행은 난 이자 감면을 많이 쓸 거야. 난 원금을 많이 할 거야. 아니면 난 만기 연장을 더 많이 할 거야. 각각 그건 은행이 쓸 수 있는 수단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그중 걸 어떻게 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은행들도 신용도도 알면서 그 자금 관리를 하는 기법도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뭐 이만큼 들었으니 그렇긴 네. 합니다만 혹시 그 지금 만약 이 제도가 없으면 바로 받기 시작해라고 하면 연체가 시작될 거고 연체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그냥 신보한테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신보가 다 메워야 되는 돈인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연체를 안 시키고 은행이 알아서 돌리고 뭐 이러면 계속 은행만 괴롭고 신보 돈은 안 쓰고. 들어가도 되니 정부가 어. 갚아야 할 돈 지금 야 은행이 그냥 다시 계속 좀 이러다가 해 하는 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이 과정 속에서 예. 어차피 예를 들면 채무 조정을 해도 채무 조정을 하면 예. 하더라도 그건 거기서 끝났는데 하더라도 잘못된 경우에는 디폴트가 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원을 대출을 받은 분이 대출 받아갈 때는 9천만 원은 신보가 아마 보증 서줬을 거고 1,000만 원은 은행에서 빌려줬을 텐데 이분이 디폴트가 나면 은행은 1,000만 원만 손해 보면 되는 거고 9천만 원은 신보가 갚을 텐데 이분의 빚을 예를 들면 5천만 원으로 줄여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보가 4천 손해 보고 은행이 1,000 손해 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절차도 이제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게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예. 아까 우리 2%가 제시했던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사실 은행연합회도 그렇고 각 금융기관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는 게 네. 이런 케이스가 생겼을 땐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회에 있었다면 이제 또 각각 이 케이스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알고 있고 네, 네. 앞으로
이걸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은행이라면 그냥 채무조정 안 해주고 버티고 있다가 디폴트 나면 그 중에 10%만 우리가 까지고 우리는 하여튼 그거 채무조정에 최저 조금만 그리고 해주고 90%는 추심 들어가고 그러다 그리고 못 받으면 그냥 뭐, NPL로 팔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서 심플할 텐데 많이 이게 이 제도가 저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것보단 제도 도입은 되게 좋다고 취지도 좋고 필요한 제도라고는 보는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은행이 이걸 자발적으로 미리미리 채권 조정해서 그냥 대손 충당금 쌓고 과연 할 것이냐. 그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또한 뭐 어떤 정책적인 예. 네. 판단이 들어갈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은행도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도 이런 어떻게 쓰면 아까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든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네. 이런 포인트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쪽에도 혜택이 가고 네. 경제적으로도 말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에서 은행들 몇 건 해줬는지 다 내.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근데 봐야죠. 걱정은 되게 어떻게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지 사실은 이거를 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지원한 나라도 있는데 네. 은행이 했는데 자영업자가 잘못해서 진 빚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서 샐러리맨들은 별로 리스크에 노출 안 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말 마침 힘들었죠. 하고 있던 일이 자영업이라는 이유로 그 리스크에 그냥 노출된 분들이라 야 그거 네가 돈 그래도 빌려서 갚아라고 하는 게 이게 평소처럼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또 탈출 전략은 뭐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필요한 거는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고민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용 의원님이 계속 국회에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왜 좀 나오셨어요? 해야지 지금 야인으로 지금 딱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불안하네 지금 계속. 예, 하여튼 잘 배웠습니다. 이런 제도가 알겠습니다. 도입이 된다. 자, 사단법인이 아니 경제연구소 더하기. 더하기. 야, 경제연구소 플러스. 더하기에 이용우 대표님. 네, 종종 이런 거 이제 밖에 있으면 눈에 띄실 테니까. 네. 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저희 좋습니다. 네, 그렇거나 뭐 네.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 어. 있으면 수시로 얘기해 주세요. 네. 예전에 의원이실 때는 오히려 그래, 민주당의 왜 자꾸 입장도 민주당 있고. 의원만 그래. 불러서 홍보해 주냐가 그럴 될 수도 텐데 있는데. 지금이야 뭐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 이러다 또 다음에 또 국민의힘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이. 뭐 어떤 그 정파의 그런 게 아니시죠? 네. 전 정파보다도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예. 공정거래에 있어서 그래. 그 제도를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님이 2%에 그냥 그 부푼 지금 꿈을 만들어준 것 같아. 나 국회 갈래. 나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나도 지금 비례 대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어. 나 걱정되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래서 못 만들기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의원의 품격에 맞는 그런 발언과 이제 행동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준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용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